네, 2021년 2월 8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탄희도 녹음하고 김명수도 눈치 보면 민주주의는 어디로? 입니다. 익숙한 제목이 아니라서 조금 뭐지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이 불이 난 호떡집 같습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이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 그에 대해서 임성근 부장을 탄핵하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을 아주 열심히 외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거짓말 판문 보다가도 사적인 대화를 녹음해서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하는 것을 밝힌 임성근 부장이 더 나쁘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임 부장이 성격이나 인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상호 의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죠.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탄핵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인태 의원도 녹취한 게 있더라도 저렇게 공개한 것은 자기 인격이 어떤지 민낯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짓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사람들은 법이란 걸 보지 않고 있구나. 법치라는 걸 보고 있지 않구나. 물론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경중이 있고 고하가 있는데 그걸 보지 않는구나. 네. 그리고 이들은 명색의 국회의원을 했거나 국회의원이니까 입법을 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입법을 했으니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좀 보도가 나왔죠. 조금 제가 늦게 방송을 해서 그렇죠. 알기는 빨리 알았습니다. 임성근 고법부장 탄핵 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이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이죠. 이탄희 의원도 4년 전에 판사와 대화한 거를 통화. 그걸 녹음했다가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을 탄핵시키자고 한 사람이 그 또한 녹음을 냈다가 그걸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녹음을 한 대상자는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임종헌 씨입니다. 이때 이탄희 씨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이었는데 시기는 2017년 2월이었습니다. 심의관이면은 이제 평검사 마지막 아직 보직하기 전에 그런 단계인데 법원행정처 차장이면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 사람과의 대화를 통화한 걸 녹음했다가 나중에 공개를 했죠. 이 녹음을 들어보면은 임종헌 차장이 이탄희 심의관에게 서로 상호 존중해야 되는데 왜 행정처를 당신이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와해 대상으로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탄희 심의관이 인권법 연구회에서 행정처를 어떻게 와해시키느냐.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때 국제인권법 연구회라고 판사들이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좀 특별히 한쪽으로 몰려갔었죠. 그걸 놓고 이제 행정처에서 뭐라고 했던 모양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탄희 심의관은 행정처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그걸 지적하니까 저쪽에서는 어떻게 행정처에서 연구회를 없애라고 하느냐 그런 설전을 벌였던 모양입니다. 네. 이탄희 의원은 이러한 녹음 파일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우리 대법원에서 대법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1차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사법농단을 한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사법농단을 한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종헌 전 처장은 기소가 되는데 그때 검찰은 이탄희 의원이 제시한 녹음 자료를 증거자료로 검찰적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네. 이탄희 씨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살펴보지 않았어요. 궁금해서 이번에 봤습니다. 굉장히 궁금했던 게 이름이 탄희예요. 탄희. 그래서 탄자가 탄핵할 탄자인가 하고 봤더니 태어날 탄자,
탄생하다 할 때 탄자더라고요. 태어날 탄자는 잘 쓰지 않는데 한번 그 태어날 탄자를 한번 한자 자전에서 찾아보십시오. 탄자 말고도 다른 뜻이 있습니다. 78년생이고요. 나이는 짐작하실 거고. 쭉 2008년부터 평판사를 지내다가 2017년 아까 임종원 씨 처장하고 통화할 때 바로 그때 2월 달에 법원행정처 기획 2심의관이 처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평판사로 있었고요. 그러다가 여기서 문제가 돼서 이제 부닥침을 하고 난 다음에 사표를 쓰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 헌법재판소로 옮겨갑니다. 헌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판사로 온 사람들은 헌재로 쉽게 가지 않죠. 헌재에서 헌법연구관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공익인권법재단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판사 시절에는 지방변호사가 평가하는 우수법관으로 3번이나 선정됐답니다. 좋습니다. 뭐 우수법관 할 수 있죠. 근데 지방변호사회가 우리나라는 워낙 서울 중심이라서 지방변호사 가보면 별로 크지 않습니다. 부산, 대구 좀 클까? 나머지 뭐 지방변호사회 가보면 몇 명 안 됩니다. 판사도 몇 명 안 되고. 어쨌든 뭐 그런 데서 우수법관이나 3번이나 선정됐답니다. 좋습니다. 그가 이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발령받은 다음에 이 법관들에 대한 뒷조사를 행정처가 했다라는 걸 파악해서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인권법 연구에 와해를 하려고 한다라고 보고 거기에 반발하여서 사표를 냈었죠. 그리고 헌재로 갔다가 헌재에서 나와 변호사를 하다가 문정부가 출범하자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했고 그 다음에 2018년과 19년 문재인 정권 때죠. 그는 참여연대 의인상과 자살을 한 노회찬 의원의 이름을 딴 노회찬 정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사법개혁 노래를 했잖아요.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걸 책임질 수 있는 법관 출신이라고 민주당 제10호 영입 인재로 영입이 돼서 당에 들어와서 용인시 갑을병정할 때 정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상 민주당에서는 많은 법관 출신을 영입했는데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으로는 이수진 의원, 우리법연구회로는 최기상 의원 등 너무 많은 의원을 영입해서 한동안 논란이 됐었죠. 어쨌든 그런 상태인데 이 국회가 열렸죠. 2020년 6월 6일 이제 국회가 이제 쭉 열려서 가는데 이때 국회가 열리자마자 이탄희 의원은 사법농단 사태 때문에 자기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며 청가를 냅니다. 청가가 이제 뭔가 하면 청할 청자 휴가 가짜인데 국회의원도 뭐 나라의 노고를 받으니까 공무원이죠. 근데 국가직 공무원은 아니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는데 이 국회의원은 연가나 병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하게 근무하는 게 아니라 뭐 또 시간과 장소가 어디 일정한 데서 근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분들한테는 그 병가나 연가가 없고 청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 휴가를 내놓고 원격으로 국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2020년 7월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된 다음에 법원 행정처를 없애고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안 개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대표 발의했죠. 아주 사법부를 굉장히 흔들어서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개혁인지 계약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해 8월에는 대법관을 48명으로 늘리고 대법원의 심판권을 대법관 전원의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뭔가 심판을 할 때는 48명 중에서 24명, 25명 이상이 찬성하도록 하는 그런 법원 조직법을 발의한 적도 있습니다. 조금 튀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네. 그와 충돌했던 임종원 전 처장은 59년생입니다. 이탄희 의원하고 따져보니까 나이는 19살 많고요. 사시와 연수원은 18년 선배입니다. 제법 차이가 나네요. 이분은 87년부터 판사를 했고 군 법무관을 했고 그 다음에 고법부장, 지법수석부장,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하다가 15년부터 행정처 차장을 했습니다. 차장 때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학술대회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죠. 아까 말한 대로 이탄희 심의관하고 이제
다툼이 됐고, 네,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 때인 2018년 10월 27일 바로 이것 때문에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라는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 중에 하나는 임성근 고법부장이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쓴 칼럼에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 재판이 열렸는데 그 재판부에 이제 임성근 고법부장이 뭐라고 정윤회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지 않은 걸 확실하니 그걸 표현해 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걸 압력이라고 봤는데 그와 비슷하게 이 임 처장도 나또 다스야 재판부에 세월호 7시간 문제를 어떻게 해라라고 부탁을 한 모양입니다. 그것도 역시 의혹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지금 현재 재판은 안 끝났는데 구속 1년 5개월 만인 보석금 300억 원을 내고 지금 현재 석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도 석방되어 있는 상태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임성근 부장은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 그는 맨 처음에는 이게 공개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보도를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월 3일 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기 때문에 공개해버린 거죠. 진실 공방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거다 하고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공개를 했답니다. 그리고 아직 임 부장이 내놓은 이 녹음 파일은 재판이 아직 열린 바도 없으니까 뭐 어떠한 자료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탄희 씨 거는 다 쓰였죠. 그럼 이건 뭐예요? 근데 이탄희 씨가 이렇게 임성근 부장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자기는 녹음한 거 다 공개해놓고 이탄희 의원이 속해 있는 민주당에서는 임성근 부장의 행위는 왜 그렇게 비난합니까? 때문에 새한국당의 전 국회의원인 김진태 씨는 법관 대표자 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 과라를 했다고 수사 의뢰를 해 구속까지도 되도록 했다. 그런데 탄핵 거래를 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없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남의 편이면 남의 편이 한 건 문제고 내 편은 괜찮다는 거냐 내로남불이냐. 이번에 법관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다면 그런 대표자 회의는 없애버리는 게 나을 거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금방 아까 제가 이탄희 평판사와 임종원 차장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다 그랬습니다. 19년 나이 차이가 나고 사시와 연수원은 18년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와 별도로 두 사람 사이에는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이 민주국가에서는 다 평등하죠. 그러나 조직 내에서는 다 하이어라키, 계급이 있습니다. 그런 위계 질서가 있어야 효과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업체에도 회장에서부터 말단 사원, 군대에도 이등병부터 대장까지 있고 뭐 저희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에 의해서 움직이게 돌아갑니다. 재판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판사들은 사표를 낼 때 그냥 자기가 소속된 법원장한테 내면 돼요. 수원 지법에 있으면 수원 법원장한테 내면 됩니다. 근데 임성근 고법부장은 사표를 낸다면 자기 법원장인 부산 고등법원장한테 내는 게 아닙니다. 벌써 부장의 고검의 부장이라 그러면요. 이 직급이 법원장급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따라서 법원 행정 일을 책임진 법원 행정처장한테 냅니다. 근데 거기도 내지만 그와 별도로 대법원장하고도 이제 서로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따로 전화를 해서 약속을 해서 면담을 해서 제가 그만두게 됐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사표를 냅니다. 법원 행정처장한테.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임성근 부장은요,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사실은 연수원은 2년 차이고요. 서울법대는 5년 차이입니다. 그리고 김명수 씨가 과거에 임성근 씨한테 도움을 요청한 적도 있죠.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표를 내기에 앞서서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면담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한 걸로 지금 확인이 돼 있죠.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이 두 양반이 따로 여러 번 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얘기가 있고, 이 사람이 이랬어? 탄핵을 이야기하네? 하니까 임성근 씨가 녹음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임성근 씨는 담낭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건강이 매우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이미 뭐 이 정부에 의해서 코너에 몰려 있었으니까 더 그랬겠죠. 그래서 사직을 하려고 그랬는데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거론하면서 두 번이나 거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뭔가 이상하구나 해서
임성근 부장이 녹음을 한 걸로 보입니다. 사표를 내면은 그건 기본권이기 때문에 처리해줘야 되는데 뭐 탄핵을 이유로 이렇게 안 하는 거는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니까 문제라는 건 금방 알잖아요. 아, 정치적 의도가 있구나 해서 임성근 부장이 녹음한 걸로 보여요. 임 부장이 공개한 녹음 파일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로 잘 아는 사이니까 마음 놓고 얘기한 게 티가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속이 보인 거죠. 사표 수리에 대해 나로서는 여러 영향을 생각해야 된다. 자기 입장을 먼저 생각했어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된다.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 설사 그렇더라도 대법원장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지금 상황을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대법원장이 이런 얘기하면 진짜 안 되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도 안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럴지라도 죽어도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말이죠. 게다가 임 부장 판사는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당신의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지 않느냐. 누가? 국회가.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다. 누가 비난받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게 문제죠. 이런 발언을. 그러니까 김 대법원장은 엄정한 정치 중립이 아니라 정치 고절을 언급했습니다. 국회를 의식했습니다.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이렇게 했죠. 그리고 보신주의도 발견됩니다.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지 않느냐.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다. 대법원장으로서도 그렇고 조직의 수장으로서도 그렇고 참 그렇죠. 이건 아닙니다. 사법부는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중요하지만 군주정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도 공정해야 됐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됐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대법원장이 민주당을 선거할 때 찍을 수도 있고 국민의힘 찍을 수도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경호원들도 대통령 자기가 경호하는 대통령 지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일은 할 때는 제대로 경호를 해야죠.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주정 시절의 주권자는 군주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군주가 결정한 거는 황제의 나라에서는 칙령이라 황제 칙, 영, 왕이 있는 나라에서는 왕명 또는 어명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되는데 그게 거의 지금의 법률과 같은 역할을 했었죠. 그죠? 그런데 이 칙령이나 어명은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을 처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뭘 하라고 지시하는 거는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누굴 처벌하는 거는 살인죄를 적용할 때는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일정하게 부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문화해 놨습니다. 그거를 동양에서는 법률할 때 율자, 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명령은 영이니까 고대 군주 국가의 법률 체제는 율령 체제입니다. 혹시 국사 시간에 기억나실 겁니다. 고구려가 뭐 소스림 왕 때, 백제가 누구 때 율령 체제를 갖췄다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벌을 하는 율을 만들고 그 다음에 행정을 하는 영이 나가는 겁니다. 어명이든 칙령이든. 그게 율령 체제입니다. 이게 군주 국가가 완성되는 거죠. 그럼 공화국은 뭐냐? 공화국은 국민이 주권자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을 보호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이 마구잡이를 하면 안 되니까 국가 지도자의 명령으로 해서 마구하게 되면 춤을 추니까 법률로 딱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칙령이나 왕령, 어명이라는 건 없어지고요. 모든 걸 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헌법이 가장 상위법, 국가를 이렇게 운영해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가 발동하는 명령, 규칙이 있는 겁니다. 율령 체제에서는 율령, 격식 이렇게 하고 근대 국가 공화국에서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이런 시스템이 가는 겁니다. 네. 이게 공화국이고요. 공화국의 특징이 또 하나 뭡니까? 이 주권자인 국민이잖아요. 국민들이 국가를 다스려야 되는데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국가를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그 대표를 뽑습니다. 300명 정도. 국회의원을 뽑는 겁니다. 그분들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는 주권을 가진 국민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그들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헌법도 만들어서 국민한테 동의를 구하고 법률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대로 행정부가 집행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체제인데
과거 군주국 전통을 유지하다가 군주의 힘을 뺏고 이 국회의원들을 만들어서 그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자 그럴 때는 이 국회를 구성한 당, 국회에서 두 개 선호당이 있는데 제1당의 대표들이 수뇌부가 행정부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 명이 내각을 구성하는데 그중에 내각 중에서 회의 주재자가 총리가 되고 나머지들은 뭐 내각 구성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부를 이끈 거예요. 그게 바로 입헌군주제 국가의 내각제입니다. 그게 공화정의 현대적 공화정의 모습입니다. 이때의 군주는 힘이 없고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로서의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의원 중에서도 다수당 중에서 수뇌부가 행정부를 이끕니다. 위원회를 만듭니다. 그 위원회가 내각이고 내각 중에서 그 위원회의 우두머리가 총리고 그 다음에 그 국무위원들이 쭉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합의를 해서 끄는 게 이게 공화정이고 민주국가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의회에서 선거 때마다 제1당이 되는 정당이 선거에서 계속 이기면 계속 행정부를 이끌 수 있죠. 이게 일당 독재가 되는 거죠. 네. 군주정을 해도 독재가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일당 독재가 아주 확실히 굳어진 데가 공산국가입니다. 공산국가에서는 선거하게 되면은 뭐 다른 당은 힘도 없으니까 99% 공산당만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수뇌부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행정부를 이끄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당의 당수가 정부도 이끌고 의회도 이끄는 모양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공산당이 되는데 이 민주국가에서도 일당 독재를 오래 하면은요, 잘만 하면 이게 효과적일 수 있어요. 왜 군주국가에서도 세종 같은 사람이 나오면 오히려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민주국가에서 일당 독재를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 사례가 서독입니다. 서독에서 기민당이 16년 동안 다수당을 차지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당의 대표가 콜입니다. 그래서 콜은 서독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하고 의회를 다 이끌게 됐으니까 기민하게 이끌었죠. 그때 미국하고 공조를 잘해가지고 동독하고 통일을 합니다. 그 통일 이후에도 이 사람이 계속 집권하면서 굉장히 통일 독일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요. 서독 총리, 통일 독일 총리 합쳐서 16년간 정부를 이끌면서 독일을 안정화시키죠. 그때 키워낸 정치인이 이분이 지금 메르켈 독일 총리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의원 내각제의 장점인데 이러다 보면은 이 일당 독재가 문제가 됩니다. 심하게 간 건 공산당이고요. 공산주의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다른 생각을 하는 세력이 나옵니다. 자, 미국을 예로 들겠습니다.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식민지가 독립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원래 군주가 없잖아요. 영국 왕을 데리고 와서 군주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 영국의 군주니까. 그러니까 군주가 없으니까 군주 역할을 할 사람을 선거로 뽑습니다. 그 사람을 대통령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일당이 딱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행정부를 장악해갖고 끌다 보면 일당 독재가 문제가 된다고 이 사람들은 본 겁니다. 따라서 이걸 막기 위해서 대통령한테도 권한을 주자라고 해서 둘을 약간 서로 대립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이게 미국식 대통령제입니다. 의원 내각제가 하는 나라에서의 대통령은요, 군주가 없는 나라는 대통령을 선거로 뽑아요. 실권이 없어요. 근데 미국 대통령은 실권이 있습니다. 그 실권을 행정명령에 대통령이 사인했다라고 가끔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됩니다. 아까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얘기했는데 그 명령에 해당되는 건데 미국의 대통령을 행정명령에 딱 서명하면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과 별도로 뭘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면서도 꽤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모든 국가적 결정은 상원이 결정하고 대통령은 그걸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공화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러한 의회를 무시하고 행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막 하게 된다. 공산주의 국가는 의회에서도 압도적으로 90% 공산당. 그러니까 정부도 공산당이 지배하니까 독재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서독 콜 총리처럼 국회도 장악하고 행정부도 16년간 장악하면 그것도 일종의 일당 독재죠. 선의의 독재를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행정부가 막 자기 의도대로 하는 거가 그걸 쉽게 말하는 걸 독재라 그럽니다. 독재. 이 독재란 말이
나쁜 말인 것 같지만 원래 시작은 좋은 말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화정의 뿌리는요, 로마가 했던 겁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훨씬 전에 로마가 먼저 했던 겁니다. 그때 로마는요, 군주를 두지 않았습니다. 딱 나라를 이끌 대표를 2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하면 독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의 임기는 1년인데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오늘은 A 집정관, 내일은 B 집정관, 아니, 한 달, 2달씩 이렇게 A 집정관, B 집정관. 그래서 교대로, 그래야 한 사람이 마음대로 안 한다고 본 겁니다. 딱 1년만 하고 집정관 교체하는 겁니다. 그 집정관이 지금 현대에는 대통령이 된 거죠. 근데 국가가 전쟁을 하거나 위기가 발생하면 둘이 싸울 수가, 의견이 달리면 안 되니까 딱 한 사람이 다 통치하도록 해요. 그거를 딕테이터, 영어로 독재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서 유래가 돼서 독재란 말이 생긴 겁니다. 국가가 위기일 땐 독재를 하도록 하고, 아니면은 평시에는 2명이 한 달씩 서로 다스리게 한 거죠. 그것도 임기도 1년으로. 근데 이게 군주 국가가 되면은 정권을 갖고 군주가 독재를 하잖아요. 그러한 독재는 독재라 그러지 않고요. 전제 군주할 때 전제라 그럽니다. 전제는 독재를 포함하죠. 근데 독재는 전제는 아닙니다. 무슨 차이인지 알겠습니까? 자, 공산국가는 거기도 국회가 있죠. 최고인민회의. 거기에서 공산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니까 그 공산당이 행정부, 국무원이나 뭐 이걸 이끌게 되죠. 일당 독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요, 180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의회를 차지하고 대통령을 차지했으니까 아까 서독처럼 일당 독재를 하기 좋은 구도가 돼 있습니다. 미국은 그게 싫어가지고 대통령도 따로 뽑고, 우리도 미국처럼 뽑았는데 이게 우연히 국회하고 대통령이 같은 다수당이 돼버리면 이제 막을 방법이 없죠. 이게 미국 대통령의 하나의 약점인데 우리도 그걸 따라가다가 지금 그런 문제에 걸린 겁니다. 네? 걸렸습니다. 이럴 경우에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보루가 어디냐?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짝짝하게 됐을 때, 그때 바로 마지막으로 하는 게 사법부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대법관 앞에서 선서합니다. 대통령이 똑바로 하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오히려 임명하죠. 공화국은 군주나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통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를 입법부하고 행정부랑 완전히 분리시키는 삼권 분립이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이니 뭐니 우리 4.19 혁명이 다 이런 것들은 국회를 세우자는 혁명이었는데 사법부를 세우자는 혁명은 없었어요. 근데 혁명을 통해서 입법부를 세우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미진해갖고, 아, 사법부는 따로 독립시켜야 되겠다 라고 해서 굉장히 작은 부서, 우리 법무부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별도로 띄어갖고 행정부처럼 하나의 독립된 부로 두는 겁니다. 이게 상권 분리입니다. 그러한 독립시켜놓은 사법부가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처럼 대통령이나 다수당의 눈치를 보게 되면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녹음 파일에 나오죠.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정치적 상황도 살펴봐야 한다.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매우 문제입니다. 때문에 바로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약칭 정교 모임입니다. 거기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 2020년 5월 25일 열렸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 면서 국민을 수차례나 언급하였는데, 그 발언 시기와 상황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입시 비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이 일어났을 때, 김경수 경남지사 댓글 조작 공모 의혹 사건 등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사건을 맡은 법관들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 부적절하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네. 이러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는데, 이것이 바로 부적절하다라고 정계변은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법원장 김명수는 정치적 도덕적 위증을 하였고 법적인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렸으며 헌법에 따라 전체 국민의 봉사자가 되어야 할
직업 공무원의 최소한의 기준마저 스스로 팽개친 자로서 탄핵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정계모가 성명을 발표하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고 해서 탄핵되지 않았다고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미 탄핵됐다는 겁니다. 정계모에서. 정계모 성명은. 네. 자, 이제 한국 사회에 하는 지식인인 교수 모임에서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된 거와 마찬가지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제 민주주의가 휘둘리고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발동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대법원이 흔들리는데 헌법재판소마저 마구 합헌을 결정해주면 민주주의는 골로 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군주정 시절에도 사법부만은 독립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주가 매우 포악하면은 그를 잡아서 벌을 준 것도 사법부였습니다. 처형을 했습니다. 조선 역사에서는 귀양 보낸 군주가 있었죠. 연산군 광해군. 네. 사법부가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 기능을 하는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법부만은 항상 독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서양에서는 처형된 군주는 부지기수입니다. 군주정 시절에도 사법 기능을 하는 기관은 정치 중립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런 발언들을 할 수 있나요? 그 반대가 인민재판하고 혁명재판입니다. 인민재판은 다수가 막 지지하는 걸 토대로 기소하고 그냥 처형하는 겁니다. 네. 죄를 낭독한 다음에 와 옳소 하게 되면 유죄 인정, 형량 얼마, 처형하면 그게 인민재판이에요. 혁명재판은 뭐예요? 혁명검찰부를 만들어서 혁명하고 난 다음에 이연령 병일수 자기 마음대로 법률 만들어 혁명법안 만들어갖고 너 이런 죄가 있으니 기소한다라고 하면은 혁명재판부에서 맞다 땅땅땅 하면 처형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란에서 무슬림 세력이 혁명 일으켰을 때 그랬었고, 그런 상황에서는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민재판하고 혁명재판이 되지 않도록 사법부는 항상 공정하고 상권 분립을 생각해야 됩니다. 혁명재판부가 인민재판부는 혁명을 일으키고 아니면 공산 세력에게 아부하는 재판부거든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정도로 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소지를 보였다는 게 문제죠. 이미 임성근 부장의 기본권을 제한해버렸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탄핵감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시키면은 문 대통령이 또 이번에 박범계 추미애 나가니까 또 하나의 추미애는 박범계 씨를 장관 하듯이 더한 사람 임명할까봐 탄핵 추진을 포기했습니다. 웃기는 거죠. 문제가 있는데 문제 있는 사람을 내보내면 더 심한 사람이 올까봐 못한다는 대한민국이, 물론 야당이 다 오를 수 없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권 겉으로는 민주주의 외쳤지만 박범계 추미애 사건 보면 아주 실망스러웠죠. 그뿐만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 사법부는 은밀한 데에선 정부 여당의 비위를 맞추고 있으니 이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게 사실입니다. 덕분에 저도 이탄희와 김명수 덕분에 세상 고등학교 때 사회공부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읽어야 되겠어요. 김지아 씨의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상권 분립을 정면으로 흔들었습니다. 이탄희 의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